17년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매년 매해 그랬듯이 또 무너진다. 아마 조만간 또 뉴스 보도 엄청나게 도배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부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해서 결국에 무디스도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발 부채발 쓰나미는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뭐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정도 이상의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에 묻힌,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금리 정책에 묻힌 네거티브 이슈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성장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감세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업의 세액 공제는 항상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하고 같이 한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세액 공제도 있고,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받는 법안들도 통과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분기 마이너스 GDP였지만 이게 또다시 터닝을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유신익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경제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모든 세상을 거의 다 지배하듯이 모습들을,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 많은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흐름의 변화가 조만간 다가올 예정이고, 그 큰 변화는 우리의 삶과 질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정보, 우리 약간은 왜곡된 정보, 한국식의 사고로만 약간 편협돼서 나오는 언론 보도나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올 6월 중 트럼프의 감세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감세안이,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다, 감세안이 그 전에 TCJA라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트럼프의 정책이 17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게 올 연말에 만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연장하는 수순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이 감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소득 구간을 7분위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7분위까지 나눴는데, 특징적인 것은 지금 과거에는 1분위 소득자들이 더 저소득층이었다면 1분위 소득층을 더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1분위 계층에 포함을 시켜줬고, 그러면 7분위, 가장 높은 고소득층은 계층 자체가 예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0억 원 이상이면은 일단은 고소득 계층 7분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14억 이상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거의 13억, 14억 이상의 분들이 고소득 계층이다. 근데 사실 2017년,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과연 40% 이상의 고소득 계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임금하고 물가를 다 고려하면 사실은 이거는 오버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소득 구간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언론과 방송과 뉴스에서 분석가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분위를 갖다가 훨씬 넓혀줬어요. 최고소득 수준을 거의 40% 이상의 사람들로 잡아줬어요. 근데 세율은 또 어떻게 되죠? 최고 세율이 39.6이었는데 이걸 37로 낮췄어요. 그리고 15는 12로 낮추고, 25는 22로 낮추고, 28은 지금 24로 낮추고, 33은 32.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서 동일한 구간은 6분위하고 1분위 소득계층은 10%, 10%, 35, 35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2, 3% 이상을 다 낮춰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감면의 연장이 아니라 세금 감면을 더 높여주는, 세금 감면을 더 확장시켜주는 정책이다. 그럼 이 정책이 이 세금 감면으로만 끝난다. 우리는 문서로 보자. 제가 트럼프 패닉을 쓸 때도 사실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린 게, 문서로 보자. 이게 말로 듣고 뉴스만 들으면은 한 문구 딱 듣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무슨 효과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로 그냥 감세했다, 재정 적자다, 부채 많이 쌓여진다. 그냥 거기에만 몰입돼서 미국은 망해. 20년 동안, 30년 동안 거의 우리가 그 90년대 후반부터 소미스니언 체제라는 변동환율제를 구축을 했고, 미국이 달러 패권 통화국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4, 50년을 살아왔어요. 망한다 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제 청장년 계층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리고 은퇴하시는 앞으로 4, 50년 동안은 적어도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단순한 그 옹호자가 아니라 이렇게 감면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와 별도로는 세액공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기업과 가게가 모두 다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트러블이 많죠. 왜 트러블이 많느냐? 이게 트럼프는 지출을 1조 달러, 매년 지금 7조 달러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1조 달러 정도 줄이고 그 대신 세금 감면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눈가리가 아웅식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출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세금 감면을 받아줘라는 입장인데요. 세금 감면과 세액 공제에 의한 정부의 수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적어지는 거, 적자가 늘어나는 거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출을 1조 줄이더라도 사실은 연간 그리고 4년 동안의 누적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이게 감면과 세액공제가 같이 들어가면 4조 달러 이상, 4년 동안 4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지출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엔 감면과 세액공제를 통해서 가게와 기업한테 돈을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당사자들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트러블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금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축을 보시면은 일단 하원은 모두 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두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에서도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극보수주의론자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딜을 하죠. 이 지금 초고소득 계층한테도 또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2% 거의 3%가량 이제 세율을 낮춰줬는데, 이거를 진짜 부자들은 그럼 안 낮출게, 혹은 덜 낮출게, 37이 아니라 38, 39로 할게. 그리고 6분위는 이미 안 낮췄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 5분위만 보시더라도 1% 낮추는데 그쳤어요. 이게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중고소득 계층들은 좀 덜 낮추거나 안 낮추거나, 그래서 5, 6분위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데 7분위까지는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7분위까지 왜 부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느냐, 이 밑에 중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줘라라는 입장이 프리덤 코커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고소득 계층들은 오히려 세율을 갖다가 이제 평행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프리덤 코커스도 사실 받아들일 사항인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합의를 봐야 되죠. 우리가 이 큰 틀은 예산안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산안의 합의는 결국에 부채 한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죠, 사실. 보나마나 옥신각신하면서 재정이 무너지네, 또 매해 그랬듯이 또 무너진다, 트럼프가 전 세계, 아마 조만간 또 뉴스 보도 엄청나게 도배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부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해서 결국에 무디스도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발 부채발 쓰나미는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러블의 기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거고, 지금 어제 나온 이제 미국 국채 입찰률을 보면 역사적 평균이 2.5배, 2.6배인데 2.4배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2.4배에 해당하는 금액들만 입찰에 딱 응찰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2.6배, 2.5배 정도의 사람들이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금리 오를 것 같은데, 이거 트러블이 좀 있어서 쉽게 합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의 변동, 상승 패턴, 그다음에 이 이슈 때문에 국채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자를 어떻게 갚아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앞으로 1, 2개월 동안은 좀 시장과 금융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미국 내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게 이제 세금 감면과 이 세액공제는 사실은 마가의 핵심 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34만 원이었어요. 34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32만 원으로 줄거나 28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제 금액까지 늘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연말에 우리가 세액 공제 받는 금액 있잖아요. 감면과 그다음에 공제 금액들을 다 토탈리 하면은 미국은 이제 3월 결산이죠. 근데 이제 우리로 연말에 그냥 이제 환급을 받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금액이 적어도 1.5배나 1.7배 가량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개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싫어하겠어요. 연말에 환급 조금이라도 더 받고 그게 이제 연말 우리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서 뭔가를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입장이고 미국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다 소비로 가잖아요. 쓸 생각에 또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의 핵심 축은 이 세금 감면이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론자들은 특히 중고소득 계층들은 이 세율이 인하폭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망감도 있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제가 있잖아요. 또 이 세율만 있는 게 아니라 세액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 전에 트럼프 찍을 때 99 정도 강성 지지율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36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 법안이 드디어 마가의 핵심 축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이 될 때 사실 제일 마가의 핵심 축이 이거를 알고 있는 미국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면 다시 이제 법안이 올라왔고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다시 기대하고 들떠 있죠. 그러니까 96까지 빠졌던 지지율,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근데 이제 중저소득 계층들은 이제 아직도 관세라는 그 정책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절대 소비량과 그분들의 전체 숫자를 보시면 다수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 3억 가까운 인구에서 보시면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증시는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에 시장 금리죠. 잠시 말씀드리면 미국채 관련돼서 이제 21년, 22년, 23년부터 미국채 투자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채 투자에 아직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파월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기조에 대해서 22년, 23년에 가장 금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거의 2%까지 장기 금리가 2%까지 가는 거를 항상 우리 프로젝션 경제 전망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금리 정상화는 거의 2%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돋아줬다가 지금 트럼프가 오면서 그걸 말바꾸기를 하고 있죠. 사실 CPI가 그렇대서 무너졌냐, CPI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2.6, 2.5, 2.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2% 초반대로 가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관세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약간은 너무나 그동안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다르게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후행적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다가 더 강조하는 파월이 갑자기 입장을 확 선회했고 이건 정치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굴복하지 않을래. 물가의 현황은 지금 인플레이 현황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 전혀 훼손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이슈와 함께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구두 발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 이슈를 가지고서 결국에 국채 발행의 수급 문제 그래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남겨둠으로써 금리는 당분간 상승 기조 4.5 이상 올라가는 기조가 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4.5를 갖다가 오버슈팅하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 두세 번 정도는 더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치를 해버리면 4.5 이상을 터치를 해줘버리면 사실은 여기서 항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이러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예전에 JP모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물가는 7%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는 이제 6% 이상의 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가장 절체절명의 변곡점에서 항상 그게 더 터질 수 있다는 식으로 위기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들이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론이 또 나오면은 금리는 튈 수 있고, 그거 위기론은 위기론일 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거기에 의미를 또 심취하지 마십시오. 근데 4.5 이상 이제 슈팅하는 구간들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5 이상에서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도 M7 기준으로 해서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S&P도 보면은 역사적 평균 포워드 PR 자체가 거의 22배, 역사적인 최고 수준이 평균 한 24배 정도 있었는데 22배, 거의 1배에서 22배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금리 이제 주가 조정이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안정됐는데 다시 또 금리가 괴롭히니까 밸류에이션,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금리거든요. 그 금리가 쌓야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밸류에이션이 PER 자체가 또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태가 또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 조정은 이 감세한 최종 합의와 함께 금리가 결국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조정은 또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거치고 감세안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 경제 호조, 수요 회복, 그 다음에 주가의 또 완만한 지속적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너무 또 위험하고 모든 것들이 망한다라는 로직으로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구간은 아니다.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다음번에 어떤 상승의 모멘텀들과 완만한 그 패턴을 위해서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회의 기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기 이상으로 2, 3년, 2년 정도 이상의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 트럼프의 관세에 묻힌,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금리 정책에 묻힌 네거티브 이슈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성장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감세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업의 세액 공제는 항상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하고 같이 한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세액 공제도 있고,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받는 법안들도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되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분기 마이너스 GDP였지만 이게 또다시 터닝을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면 기업의 영업이익도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영업이익도 세후 영업이익이 점프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율만큼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EPS 그로서 갑자기 좋아지니까 주가가 레벨업을 딱 하거든요. 17년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한다. 그런 그림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이다. 이 감세하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가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등산을 많이 해보고 이미 연륜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험난한 막 협곡을 지나가요. 그럼 협곡을 지나가면은 그 다음은 더 푸르는 초원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지나가면 더 넓은, 그리고 평온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풀도 많이 피어 있는 그런 이제 평평한 길로 갈 수 있고, 거기는 공기도 좋고 꽃도 있고 새들도 지저긴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넘어가는데, 초보자 등산자이거나 아이들이거나 그러면 이 협곡, 어렵고 힘든 이 구간에서 땀 흘리고 돌 많고 막 힘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만 기억에 묻혀 있으면 거기서 산은 너무 싫어, 등산은 너무 싫어, 절대 안 와, 앞으로 절대 안 와,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바라보는 호흡에,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시야의 측면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떤 언론이나 뉴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일부에서 자극적인 것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부정론에 급습해서 그 부정론을 근간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조회수라든지 그런 여론들을 막 들끓게 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부정도 있지만 긍정으로 펼쳐질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그럼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기업들은 그럼 미국의 시장이 더 커지거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떤 투자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장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과 뉴스나 일부 분석가들이 지금 현 시점에 나쁜 것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시야가 갇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건 투자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탈피해야 되는 정말 좀 이번에는 벗어나야 되는 이미 트럼프는 제가 트럼프 패닉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줄링이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협곡에서 잠깐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딜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탓만 하고 뭔가 부정론에 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변동성은 언제 풀릴까요?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입니다. 트럼프의 로직은 이게 그러니까 재정적자 얘기를 하고 국가부채를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어쩔 때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다고 한들 해리스였다 하는데 이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 이번에 3월 달에 보면은 전년 비해서 재정 지출이 450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연금 상세 항목들, 그다음에 그 메디케이드의 황제 조항이라는데 그것에 대한 소급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트럼프는 줄이겠다고 하지만 3월 달은 450달러 더 지출을 더 많이 했어요. 작년도 바이든 정부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 거시적으로 줄이겠다, 늘리겠다. 뭐 해리스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쳤을 때 늘리겠다, 줄이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게 강론적인 정책으로 보면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그 강론으로 다갔을 때 법안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혜택을 주는 그 대상, 계층, 나이 연령별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싹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위에서 탑에서 돈을 줄이겠다고 한들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돈을 안 받으면 이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한 번은 이걸 갖다가 확 개편하겠다 했던 이제 트럼프조차도 헌법 소원에 국민들이 막 헌법 소원을 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칫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거대 인구들 그다음에 그 많은 이들이 받는 이 사회복지 혜택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업자는 더 규모, 실업률은 낮지만 실업자의 규모 자체는 절대 명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장기 실업자들. 돈을 안 받아도 우리 시큐리티 쪽에서 돈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시행 안 되는 거는 혹여나 상대당 입장에서는 항상 원래 적자인 게 분명한데 이거 하면 더 적자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방식의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감세안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반발이 심했어요. 어디 지금 실효세율이 미국은 아직도 낮은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데 또 해?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로직은 간단하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소비를 늘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일단은 환호를 하죠. 거기에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당신들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 좋은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국민적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어. 당신들 탓이야. 이런 식의 로직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전략이 바로 트럼프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도 미국은 또다시 나홀로 성장의 프레임을 한 2년, 3년 동안 또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에 그 절차들을 보시면 사실은 한 2개월 정도는 부침. 왜냐하면 이게 항상 똑같아요. 상대당.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이 이제 행정부를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전기차와 신재생 쪽, 그 다음에 IRA 쪽이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에 대한 정책을 끌고 나가면 그게 적자를 끌어온다, 적자를 늘린다, 부채를 늘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안을 제안한 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정 보완을 해서 그럼 요만큼 줄일 테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딜은 IRA와 관련돼서 우리 세액공제 기한을 갖다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 공제를 기한을 확 줄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은 좀 늘려주거나 기존의 그 정책 때문에 혜택을 받던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자신의 정책을 투영시키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 기간이, 결국에는 서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 두 달 정도 기간, 예를 들면은 앞으로 두 달 지나면 3분기 중에는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화제인데요. 트럼프가 이 무디스 신용평가를 거부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S&P, 피치 다 신용등급 강등했고, 근데 이제 무디스는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제 신용등급을 낮춰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요때다 하고 이제 내린 거죠. 왜냐면은 재정적자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고, 그럼 부채액이 더 확대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양당 간의 합의는 당분간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되는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신평사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 신평사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을 했는데, 반대로 지적당한 사람이 지적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지적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무디스는 어쨌든 트럼프에게 그동안 내렸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니까 그걸 빌미로 이제 명분을 삼아서 트럼프한테 이러면 부채와 적자가 더 악화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성 이제 강등을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S&P가 예전에도 좀 비합리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 이제 재정위기가 나고 그 당시에도 신용등급 전망 자체를 갖다가 S&P가 이제 낮췄었는데, 근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부채 이슈도 있지만 항상 의회가 양당이 거치는 이 재정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항상 트러블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망을 하향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가 지출이 늘고 거의 한 2년 정도는 계속 돈을 쓰면서, 그때는 이제 경제가 위기가 오니까 돈을 쓰는 것에 다 합의를 해서 계속 정부 지분을 갖다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레디메, 파니메 같은데 정부 지분을 확보하면서 돈을 쓰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은 더 나빠졌거든요. 근데 경제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적자는 더 심해졌는데 경제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S&P 500이 또 다시 전망을 갖다가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성이 항상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평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됐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신용평가를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때도 겪었지만 아마 이 신용등급 강등과 적자 문제, 그 다음에 국채에 대한 수급 문제가 곁들여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정해지면 채권 금리는 미국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게 돼서 미국이 좋아지게 되면 또 채권을 먼저 사는, 그리고 돈이 먼저 들어오는 쪽도 미국 채권이고요. 돈이 먼저 들어오는 쪽도 미국 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조금 나빴다가 먼저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도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 그냥. 평가하지 말고 우린 알아서 할게. 우리를 평가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것이다. 그럼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정성적 이런 평가들이 미국이라는 이런 통합 패권의 어떤 항상 반복되는 이슈 프레임에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도 언론들의 조회수를 위한 걸까요? 신평사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신평사는 어쨌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 국가 채권에 대해서, 소버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 등급에 맞춰서 자신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수요 수급과 그다음에 금리 스프레드를 다 결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등급을 강등한다고 한들 미국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제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유럽채를 그렇다고 살 것이냐, 신흥국채를 살 것이냐, 그렇다고 거의 이제 어차피 제도상 살 수도 없습니다. 국유화되어 있는 중국 채권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항상 남아있죠.